하지호 의원님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받은 그 SNS 준비돼 있나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지호 의원님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님과 역할 분담 잘 하셔서 글로벌 AI 허브 꼭 유치하세요라고 칭찬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칭찬의 글이 올라오면 아, 뭐 때문에 칭찬받았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칭찬받았는지 저도 사실 몰라서 플레이를 못하고 있었어. 이게 뭘로 칭찬받으신 건지. 아, 뭘로 칭찬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 잘하시나 보네요. 네, 제가 그럼 자화자찬을 해야 되겠네. 네,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뭐예요? 아니 근데 뭐 저만 일했던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랑 쭉 같이 일을 해왔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글로벌 AI 허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주요 유엔 국제기구들의 AI 기능들을 한국으로 모아서 캠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 보건기구나 아니면 국제 이주기구나 세계 식량교육이나 UNDP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요 기구들이 AI 기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한국에 모으려는 거고. 한국에다가 모아요? 네, 한국에 캠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요? 하버드나 MIT나 이런 데 AI 과들이 있잖아요. 옥스퍼드 AI 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AI 과를 다 한국으로 옮기는 거랑 비슷해요. 그 나라에 안 두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누가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이제 협력을 제안을 했고 우리나라가 가진 이제 AI 기본 사업이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안을 했고 일단 6개 국제기구가 받았습니다. 가장 주요한 기구들이. 그래서 6개 국제기구가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네바에서 총리님이랑 같이 가서 서명식을 하고 왔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 아직 없던 일이죠. 와. 국제기구들이 이제 한국에 오는 걸 넘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AI 전환기 때 한국이 만든 글로벌 의제를 가지고 국제사회가 다 동참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 AI와 관련해 갖고 그럼 뭐 대한민국이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대한민국이 다음 글로벌 AI 사회가 도래를 할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죠. 일종의 표준 사회적인 표준 모델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그게 어떻게 거죠. 가능하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국내로 돌아와서는 아직 모르셨잖아요.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지금 백악관 수석들이 연락 오고 같이 동참하면 안 되겠냐 이런 연락 오고 유럽에 있는 국가 대통령들이 견제하려고 전화 오고. 견제하겠지 만약에 그 진짜. 유엔 사무총장도 이것 때문에 긴급 회의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유엔 기구들이 서로 좀 경쟁을 해요. 그래서 기구들이 협력을 안 하는데 네. 6개 주요 기구들이 뭉친 거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고요. 네. 근데 그 뭉친 걸 누가 뭉치게 만들었어? 있는데 한국이 나타난 거예요. 오. 이거 보통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국가에서 네. 이걸 리드를 하다가 네.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의 역할을 못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뭐 BTS처럼 등장해가지고 이걸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꽤 제가 놀랄 정도로 지금 2박 5일로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놀랄 정도로 국제사회에선 센세이션하게 인지가 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의원님이 이번에 해외 가가지고 유치해 오신 거예요? 네, 총리님이랑 같이 갔고 이 건은 와, 대통령께서 이거 엄청난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세계 선도국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셔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나 한쪽으로는 이 윤석열 정부 막 망가진 걸 회복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한국의 시대적 과업이 세계적 글로벌 선도국가인데 지금 역사적 위치가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고 네. K 디플로마시 K 외교와 AI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만들어지고 대통령께서는 뭐 AI 기본 사회라는 비전을 당대표 주자리에 던지시고 네. 그게 쭉 이어져 오면서 지금은 글로벌 공공 거버넌스를 딱 잡게 된 거죠. AI 관련된. 아니 근데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국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해요? 한국이 이렇게 잘하고 이게 있는데.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때문에? AI의 어떤 국제적인 규범이나 네. 가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를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헤게모니 다툼을 너무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합의도. 근데 한국이 딱 던지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놀라셨잖아요. 네. 왜 놀라냐 하면 외국이 보는 한국과 우리가 보는 한국이 달라서 그래요. 아. 우리가 갑자기 컸잖아요. 네.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밖에서 볼 때는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이고 예. K컬처의 나라고 BTS의 나라인 거야. 네. AI도 그냥 3등이잖아요. 네. 미국 중국 빼면 한국밖에 없단 말이야. 예. 거기다 되게 정치도 요새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AI 기본사회라는 개념도 되게 멋지고 예. 거기서 우리가 AI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는 착한데 우리한테 올래? 착한데. 우리하고 같이 할래?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된 거죠. 아 고맙다고. 착한 그럼요. 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착한 데가 중요해요. 미국이 이게 착한 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착한 데가 중요해. 그 한국은 제국주의 경험이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그렇지. 국제적으로 보면 진짜 착한 나라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해코지 안 할 거라는 뭐가 생겨. 예. 그리고 또 나라가 미들 파워라서 뭐 해코지 할 것 같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우리.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파트너인 거예요. 그런데 경제는 10등이고 AI는 3등이니까 저기랑 AI의 새로운 질서를 잡아 나가면 그 글로벌 사우스들이 다 동조할 수 있겠는데 미국도 싫고 중국도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다 오겠는데 하니까 한국의 리더십이 아주 잘 먹힌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차지호 의원이 기가 막히게 건드린 거죠. 잘 알고 파고들었다는 예. 거네요. 근데 박태웅 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게요. 와. 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글로벌 전 세계 글로벌 사우스 입장에서 예. 결국 AI의 미래는 그 나라 의료 시스템이 AI로 바뀌고 교육 시스템이 AI로 바뀌고 금융 시스템이 AI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 플랫폼을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에 의존할 수 있을까? 불안해서 나는 안 좀 되죠. 힘들어. 나는 그리고 힘들어. 중국 같은 좀 패권 국가에 의지할 수가 있을까? 무섭죠. 쉽지가 않잖아. 그 나라들은 제국을 경험해본 나라 무서워요. 시민지로 예. 제국을 경험해봤고 그때 역사상 유럽에 있는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 식민지 국가에. 그리고 그 사회 시스템이 통합되고 나서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이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AI가 만든 플랫폼이 전 세계의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겁나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 그 중국 같은 나라 거에 의존하지는 못하는데 예. 한국이 AI 기본 사회라는 걸 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니까 이 안에서 그쪽 국가들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같이 사회를 혁신하고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좀 딱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맞아. 손에 잡히는 네. 느낌이 지금 없는데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이 유치가 우리나라에 된다든지 요걸 갖고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봐요. 내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게. 그래요? 예. 처음에 국제기구도 제네바 있었어요. 그렇죠? 국제기구가 제네바에 있었어. 캠퍼스, 그게 제네바 캠퍼스예요. 네. 제네바 여러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시작을 하고 미국에 뉴욕에 캠퍼스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럽과 미국에만 주도하던 국제기구의 흐름들이 저는 한국의 캠퍼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제네바 뉴욕에 이은 캠퍼스가 한국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 전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시아의 제네바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걸 잘 유치한 게 되고요. 네. 그냥 한국에 유엔 사무소가 몇 개 있다, 유엔 사무소 건물이 몇 개 있다 이러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외교 중심으로서의 아시아의 제네바, 그러니까 한국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외교력이 우리 국력에 맞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 급하게 선진국이 돼서 국력의 크기에 비해서 국제기구의 고위직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우리 뭐 서너 명 있잖아요. 지금 뭐 저기 그 미국 주미대사 네. 강경화 전 네. 장관 정도인데 그분도 사실은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뒷받침해서 그게 됐다기보다는 개인 역량으로 뭐 박태환이나 김연아처럼 혼자 중불나게 튀어서 된 거지 사회가 국가가 밀어준 게 아니란 말이죠. 반기문 무시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반기문. 반기문. 예, 죄송합니다. 대통령 출마할 네. 뻔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물리적으로 한국의 어떤 도시에 그 AI 기능들이 다 모인 캠퍼스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I 기능이 모인 각 기구의 AI 기능들이 모인 각 기구의 AI 기능이 모인 그 하나의 캠퍼스가 한국에서 유치한다. 유치한다가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줘 보세요. 이제 AI가 인공지능 의사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AI가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예. 그럼 한국은 의사들이 많은데 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근데 의사가 없는 개발도상국은 인공지능 의사가 도입되면 그 나라 의료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바뀌겠죠. 근데 그 나라에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않겠죠. 두 그룹이 필요한데 한 그룹은 WHO 같은 기관이 계속 기술적 지원을 해줘요. 그 나라에서 기술적. AI 기반으로 의료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게. 그 WHO의 그 기능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결국 이 다음 지금 현재 AI 경쟁들이 심한데 이 다음 경쟁은 아마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시장이 될 거예요. 의료만 해도 개발도상국의 의료 시장만 미충족 의료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완전히 블루오션만 연 2경 정도로 예상이 돼요. 네. 근데 거기에 모이는 그 수많은 기구들, 그 회사들이나 이런 자원들이 그럼 어디를 플랫폼으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의료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은 공공 플랫폼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공공 플랫폼.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유엔 자체 보고서를 보면 네. AI에 관련해서 어떤 그 보고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구가 전부 다 제각기 움직이고 있다. AI를 도입하는데 그래서 그 기구끼리 호환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네. 두 번째로는 AI 역량이 너무 모자란다. 그건 전 세계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잖아요. AI 모르잖아. 네, 그렇겠죠. 거기다가 미국이 탈퇴하면서 자원의 22%를 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통탄할 노릇인데 한국에 오면 이 6개가 합쳐서 온 이유가 같이 추진할 수 있어요. AI 표준을 만들어서. 그리고 한국은 AI 역량이 있잖아요. 거기다 한국 정부도 지금 공공의 AI 전환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서 같이 쓰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진국은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예. 표준을 주도하면 선진국이거든요. 예. 남이 만든 표준을 따라가면 중진국, 후진국이고. 네. 근데 여기서 세계보건기구가 AI에 관한 표준을 정의할 때, 세계식량계획이 AI에 관한 표준을 정의할 때, 유엔개발계획이 AI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국제노동기구가 AI에 관한 표준을 진행할 때, 우리가 지원한 것에 준하는 발언권을 갖게 되면 네. 표준을 주도하는 선진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그래서 그 실제로 그 WHO AI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치해요? WHO의 AI 기능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고 국제 노동기구 AI 기능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협력 의향서를 처음에 만들어 사인하고 왔고요. 최영님이 저번에 이제 일자리 걱정했잖아요. 일자리. 네. AI로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게 한국만의 일이라 전 세계에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디서 표준을 만드냐? AI 일자리에 대한 표준, AI에 대한 고용 영향, 실업 영향에 대해서 어디서 대응을 하냐라고 하면 국제 노동기구에서 하죠. 근데 국제 노동기구에 그걸 담당하는 AI 기능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서 벌어질 수많은 문제들과 아니면 기회들이 있는데 네. 그걸 유엔이 전 세계에서 조정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조정 기능의 전부를 한국에 들고 오는 거죠. 그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그 6개의 주요 기구들이 이미 협의를 했고요. 거기 두 개 기구들이 더 유니세프랑 이제 다른 UNEP라는 환경 쪽의 기후 환경 쪽의 기구가 추가로 참여하려고 의논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은 국제 노동기구 ILO 우리가 맨날 들었던 뉴스에서 들었던 ILO에 네. AI 기능을 갖춘 것이 한국에 옵니다. 네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ILO 본체보다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전부 다 AI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국제 노동기구라든지 국제 보건기구 이게 한국에 다 유치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의 제네바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능이 와.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인사이트. 네. 그래요? 저 전혀 못 봤는데. 전 세계 우리가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의료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AI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허브 역할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거죠. 대박이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런 공공성이 가미된 이걸 기본적인 사회에 대한 아이들 가지고 잡지 않으면 기업들이 많이 주도를 하게 될 거고 그럼 민영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공공 거버넌스를 유엔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한 기구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6개에서 8개 기구들의 주요 기구들을 다 우리로 가져온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AI와 실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겠네요. 이거 엄청 큰 이야기네. 굉장히 큰 일입니다. 네. 여기서 쓰는 AI 플랫폼을 예. 우리가 공급한다고 할 때 네. 우리나라 AI 솔루션 회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릴 수 있잖아요. 와. 그러면 이 친구들이 글로벌 표준에 참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와. 안방에 앉아서 글로벌로 수출하는 게 되죠. 와. 그 정부는 유엔에 돈 주는 게 아니라 국내 AI 솔루션 회사한테 돈을 주는 꼴이 되죠, 사실은. 와. 이거 엄청난 뉴스 아닌가요? 네가 이거? 만들어서 거기다 들여 한 거니까 자세히 보면 돈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AI 회사로 가는 거죠. 아니 그 저는 일단 잘 모르는데 이게 엄청 큰 뉴스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지금 이게 유엔에서도 깜짝 놀랐던 게 유엔의 국제에서 놀랐던 게 저희가 유엔에서 거기서 같이 했던 유엔 고위직 얘기를 들으면 전례 없는 속도로 이게 추진. 아 전례 없는 속도예요. 와. 자기는 30년간 일하면서 이 속도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와. 그래서 전례 없는 속도로 협의서가 만들어지고 전례 없는 속도로 타결이 되고 하면서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국가 간의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랑 경쟁해요? 우리는 유럽 국가, 인도, 뭐 미국 다 경쟁하죠. 아 그래요? 이게 AI에 대해서 사실 지금 민간 기업들의 경쟁인데 결국에는 AI 관련된 글로벌 거버넌스 사이의 경쟁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경쟁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국가 정상들이 직접 놀래서 이제 연락이 오게 되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정말 조용히 일을 했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이제 AI 비서관 김우창 비서관이랑 계속 작년 블랙록 관련해서 저희가 뭐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게 대통령 숙제셔가지고 블랙록도 차지오 의원이 네.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국제기구를 만나고 다녔고 저희가 같이 이제 저희 의원실에 최병민 보좌관이라고 그 친구도 엄청 고생을 했어요. 모든 액터들 다 만나고 중국 가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이러면서 네. 그게 저희가 지금이야 공개하지만 엄청 잠도 못 자고 고생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설득하는 과정이고 이 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제사회 설득해야 그렇지. 되니까. 없던 그림을 만든 우리가 거니까. 힘이 있다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 아니고 그러면 차지우 의원실에서 이 안을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실에서 계엄 때 만들었죠. 계엄 때 AI 기본 사회를 저희 의원실에서 그 최병민 보좌관이랑 같이 석학들이랑 같이 막 고민해서 그래요? 낮에는 집회하고 밤에는 진짜 공부하고 대단하시네. 이러면서 만들었고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자본 플랫폼을 연결한 게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네. 자산운용에서 1경 9천조거든요. 거기가 네. 그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연결했고 그 다음에
공공 거버넌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잡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국제기구들이 연결되는 거는 결국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제3의 블록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살아남잖아요. 네. 근데 제3의 블록을 어떻게 만들어? 저희는 그런 서비스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사회 서비스 시장,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AI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와. 그리고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네. AI 역량을 잘 펼쳐주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네.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붙을 수도 없고 중국에 붙을 수도 없으니까. 아, 네. 그렇죠. 예. 이 누가 이걸 착안해낸 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해? 의원님이 네, 착안한 거예요? 저는 원래 이게 예전에 20년 전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일을 했던 게 저 같은 의사들은 사실 이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된 거죠. 어려운 나라에서 일을 국제기구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대단한. 그 의사가 없잖아요. 이 착안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의사가 없어서 저는 결국에 엄청 좌절을 했죠. 이게 아무리 제가 가서 일을 해도 그쪽에서 현지에서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알파고를 본 거예요. 9년 전에. AI 알파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연구 분야를 확 늘렸습니다. AI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AI를 파고 국경검사에 WHO에 이렇게 전환이 될 거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그때 막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지금 AI가 이제 활성화되고 여기들 잠재력을 알고 저희 대통령께서 네. 저 이제 국회로 올 때 AI랑 이제 이런 국제 개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걸 알고 있으니까 안에 들어와서 하라고 저를 이렇게 꼬셨던 거죠. 그래서 교수로 있다가 국회로 들어왔고 국회 들어와서 첫 미션이 저는 AI랑 이런 국제 글로벌 전략을 짜는 게 첫 일이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을 워낙 재미없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업적인지를 진짜 솔직히 몰랐어요. 네네. 근데 어마어마하네. 이거는 진짜 뭐 과장이 아니고. 네, 크네 이거.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벅차요. 네.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AI 비서관이랑 저랑 계속 같이 다녔어요. 김무창 비서관이라고 카이스트 동료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같이 들어가서 거기 청와대에서 움직이고 저 움직이고 밖에서는 이제 박태무장님 같은 분이 이런 AI 기본 사업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켜 주시고 하면서 결국 이게 대선 공약이 됐고 그리고 국정 과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된 거죠. 블랙락도 되고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도 얘기하시고 G20에서 얘기하시고 그랬던 게 이게 단계 밟아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와, 지금 대단하십니다, 우리 진짜. 의원님 아, 몇 번 나왔잖아요, 매부쇼에. 최초로 지금 댓글에 의원님 그 제발 그 후원 계좌 좀 알려달라고 지금 난립니다. 다 차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올해 시작되고 이제 시작됐죠. 처음이야.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지금 나오시면 맨날 문제입니다. 남자 전현이다. 뭐 난리거든요. 근데 진짜 위대해. 네, 진짜. 오늘 진짜 뜨겁습니다. 반응이. 네. 나 좀 마음 되게 네. 벅차네. 근데 대통령께서 우리는 운이 좋은 게 역사적으로 한국이 그럴 만한 위치에 딱 놓여졌고요. 아까 박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걱정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더 하는 거였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러면 저는 3년을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러면 핵심적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렇죠. AI가. 근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인지를 가지시고 AI 기본 사회도 저희 22대에 들어가고도 얼마 안 돼서 가을에 바로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유엔 대학교 통장 와서 그 대통령께서 AI 기본 사회 비전을 의논을 하시고 던지시고 여기서 만들어진 원형들을 딱 받아들이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사실 그 리더십의 그 추진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대통령들이 막 국제기구 수장들 전화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그 확장해 나갈 계획도 있나요? 그럼요. 이번이 이렇게 되고 저희 계획은 일단 유엔 기구들이 공공 거버넌스가 모이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그 두 가지 그룹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 유엔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민간 기업과 싱크탱크 학계에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잖아요. 그 브레인들이 모여야 돼요. 싱크탱크가. 민간 기업이 들어오고 민간 기업의 싱크탱크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오고 그런 학계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카이스트나 뭐 서울대 이런 대학뿐만 아니고 네. 뭐 옥스퍼드나 뭐 존스홉킨스나 이런 대학들이 지금 같이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브레인들을 모으고 우리는 휴먼 브레인들을 모으고 AI를 모으고 국제 거버넌스를 모으면 사실 거기에다가 한국은 AI 기본 사회라는 큰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실현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총리님께서 저희 시야가 굉장히 멀리까지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뛰어다니면서 이걸 또 국가 지도자급이 또 그 설득을 해주시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설득되고 뭐 여러 가지 난관들이 풀렸죠. 김민석 총리 진짜 대단하네. 막 진짜 소름 돋네. 아니 저는 뭘 내용을 모르니까 벅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저희 대통령과 이제 국제기구 수장들께서 또 합의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적인 전 숙제는 다 하고 또 다음 숙제로 나가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이거든요. 예, 시작.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구들하고 일해야 되는 민간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기구들하고 일해야 되는 싱크탱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와야 되거든. 와서 와글와글 살 수 있도록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생태계 안에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 음. 우리나라의 젊은 연구진들이 어울릴 수 있게 네. 국제화될 수 있게 그 기회도 제공해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내는 그만큼 의제 설정, 연구 방향, 주요 포스트에 대한 권리 이런 거를 돈을 주면서 그걸 받고 돈을 주면서 그걸 받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의제를 하고 싶으신데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누구 들어갈 사람 없으신가요? 없는데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건물은 주고 돈은 예. 주는데 그냥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를 잘해서 네. 하나씩 그 권리를 찾아 먹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이 10등이 된 만큼 K 문화가 K 컬처가 이렇게 높이 된 그만큼 외교 저 밑에 있는 외교 역량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잘 구축해서 젊은 친구들이 글로벌한 무대에서 놀 수 있게 이렇게 그 기회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제네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K컬처나 K팝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BTS, 뭐 블랙핑크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젊은 이게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게 국제 무대에서 한국 청년들이 활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뉴욕이나 제네바까지 가서 인턴십을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옆에 이제 경기도 어디에 가가지고 와, 전 어디 가가지고 인턴십하고 그 한국에서 AI 그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 한국이 중요한 게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은 국제에 대한 글로벌 감각과 AI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국제사회에 없습니다. 유엔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고 또 여기서 플랫폼에서 하다 보면 결국 그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리더십을 거의 그 독점을 했듯이 한국에서 이 다음 세대는 말 그대로 정말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세계 선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될 것 이거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거 강대국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강대국인데 외교가 너무 떨어졌던 거죠. 외교적인 부분에서. 예, 예. 와 이거는 진짜 이거 엄청난 이야기야. 그러니까요. 한국이 제네바 내가 됐을 워낙 때. 무식해가지고 내가 뭐 감동을 못 받았던 거지. 예. 그래도 오늘 통해서 좀 이해는 됩니다. 아 이해 좀 된다. 맞지? 약간 그려져. 그려진다. 뭔지. 설명 좋았습니다 오늘. 예. 청년들이 한국에서 인턴을 하는데 그게 유엔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게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한국 정부만 한국 생태계만 있으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이 덜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유엔이 있으면 전 세계 주요한 기관들이 다 들어오고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 진출하려는 플랫폼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유엔에서 인턴십하고 뭐 그런 알겠습니다. 데서도 일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먼 시기로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 제 딸이 5살이거든요. 어이구, 5살 아이고. 아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딱 깨달았던 게 22세기까지 살겠더라고요. 네, 우리 네, 아가는 네, 높은 네, 확률로. 네, 네. 근데 22세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문명 시스템이 지탱할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와중을 그걸 결정하는 게 지금 우리 세대 다음 5년, 10년, 15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기술적 원형들 아니면 미래 그 글로벌 위기에 대비하게 되는 최소한의 회복력인 시스템을 구축하냐 못하냐가 그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시켜 버리게 되는데 정치는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국회도 그걸 논의해야 되는 자리고 왜냐하면 사법부가 과거를 담당하고 입법부가 현재를 집행한다고 하면 입법부, 국회, 정치의 역할은 그 미래의 아젠다를 던지고 국민들적인 컨센서스를 모으고 그걸 대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이 난장판에 실종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5년의 정부를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돼요. 네. 정말 유능하고 그래서 미래적인 그래서 정부를 그냥 만들어야 대놓고 되거든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유력 대선 후보인 네.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랑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네. 국회에 있는 300명의 의원들 중에 가장 인사이트가 좋은 것 같아요. 어.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아무래도 유력 리더십, 차기 리더십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빅퀘스천, 미래에 대한 빅퀘스천 그리고 AI와 같은 이 전환 과정에 대한 빅퀘스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포지션이고 아니 포지션이 있다고 네. 다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게다가 거기에 대한 어.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작년 300명 중에 1등이에요? 네,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유엔 이제 사무차장이 네네. 유엔 대학 총장이고 AI 전문가예요. 어. 그 그룹과 글로벌 위기라는 국경 없는 사회 전 회장과 네. 함께 대표님과 함께 대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 근데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대표님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미 AI가 이런 위기에 대응해서 기본 사회 형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건데 이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냐 이런 인사이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교수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에서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굉장히 훌륭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그 인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대표는 이미
그런 미래에 의지는 방향들에 대해서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달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고 달까지 가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저 같은 이제 반 전문가 반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 미래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걸 대표님이랑 이제 후보님이죠. 이재명 의원과 같이 이제 그 다행히 계엄 나기 일주일 전에 런칭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미래상들이 아마 대선 과정과 그리고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정부 초기에 구성이 돼서 던져질 것 같아요. 뭐 정말 기대하고 싶고 이거 어떠면서 굉장히 간절히 기대하고 싶은데 네네. 제가 이재명 후보 뭐 예전부터 이렇게 뵈면 네. 다른 건 몰라도 학습 능력이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똑똑하죠. 예? 똑똑하시죠. 똑똑하시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정치인들은 도태되거든요. 네네네. 의정 활동이라고 뭐 지역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뭐 성남 시장을 해도 보통은 마이너스 떨어져요. 네. 처음 할 때보다. 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시작보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시장보다 도지사 때 더 나은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이렇게 축적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한테 누군가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다른 건 잘 뭐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아니, 네, 다른 네, 사생활 네, 이런 네, 거 네, 모르고 뭐 부인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죠.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부분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똑똑합니까? 똑똑해요. 카이스트 교수에도 되실 것 같아요. 똑똑해요. 그래요? 똑똑하시고 한 가지 더 재밌는 특징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게 그쵸. 낯선 지적 거에 호기심. 낯선 거에 대해서 혹은 아직 오직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거기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 대담 같은 거 해보면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논의가 엄청 길어졌던 게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모인 국내 석학들을 모아놓고 같이 얘기를 하면 카메라 꺼지고 이제 이게 그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 질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네. 대표가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개업나기 일주일 전에 그 네. 런칭하고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저희가 했던 얘기, 대표 그때는 이재명 대표였죠. 대표의 주요 질문들이 그 글로벌 이제 분쟁이나 이게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 윤석열이 했던 계엄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으셨는데 그런 크나큰 이제 위기 요인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그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런 위기 요인들이 그 정치 위기 혹은 분쟁의 위기들이 어느 정도 구성돼 있고 얼마나 올 거냐라는 주제로 이제 해외 석학들 그리고 국내 석학들이 계속 토론을 했었어요. 이야. 일주일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리터러시라고 하죠. 문해력이 굉장히 큰 리더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다음 5년간에 굉장히 큰 기대를 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 다행이네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죠. 그렇죠. 다행이죠. 갑자기 뭐 내란이 일으켜가지고 네. 물론 나라는 힘들었지만 네. 윤석열이 자기 임기를 2년이나 단축시키고 집에 가버렸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건 다행인데, 야 의원님은 정말 정치하는 이유가 정확히 있으시네요. 아까 하신 말씀이 맞아요. 사법부는 과거 일 처리하고 행정부는 오늘의 문제를 처리하지만 입법부라도 미래를 봐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해 주시는 분하고 함께 있어 천만 다행입니다.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최근에 막 문과애들 설치는 통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과적 이과신 거잖아요. 이과적 문과시고 저는 섞여 있는 호기심이 거잖아요. 많아서 그리고 네. 제가 예전 위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의학, AI, 뭐 인류학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난민학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양쪽에 이해가 없으면 네. 생각들이 샤들이 굉장히 좁아지는 느낌들이 네. 있어서 그런 삶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을 되게 네. 오래 하고 싶은데 지금 본회의를 또 가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생방송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박경희님 오산 의원님입니다. 네,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이죠. 오산도 성장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럼요. 오산도 이제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있어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음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게 될 때 오산이 그 한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산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산의 미래 설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 개인 정보지만 공인은 다 개인 정보도 오픈돼 있어서 네네. 그냥 여쭤보면 40대시죠. 네네네. 좋다. 40대 의원님이 이렇게 실천적이고 또 지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해주시고 오늘 모처럼 저는 방송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게 다시 다가오면 어떡하나 하고 전전긍긍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미래는 다가온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한다. 정말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애들 생각하고 막 아까 5살 자제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 차지호 의원님과 함께 잘 준비하고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AI 역사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틀어버린 걸 느끼셨나요?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AI 패권 갖겠다고 난리칠 때 전 세계가 결국 누구 손을 잡아주었습니까? 힘이 아니라 신뢰로 증명해온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죠. UN 핵심 기구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경기도가 아시아의 제네바로 이름표를 바꿔 달게 된 건 이재명 정부의 무서운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라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성과를 넘어서 이제 세계의 룰은 우리가 정한다는 아주 당당한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제국주의 역사 하나 없이 실력 하나로 전 세계가 고개 숙이게 만든 나라라니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인데요. 솔직히 이 정도 뉴스면 온종일 뉴스의 도배가 돼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을 순 없잖아요. 주변에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